현재 우리 인류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수많은 공룡들이 인류를 대신해 지구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중생대에는 인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포유동물이 출현했죠.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생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된 문명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문명이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생태계에 많은 상처를 입혔죠. 다른 도시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굉장히 탁한 공기와 함께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빌딩 숲이 들어서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기계들과 로봇들이 개발되며 더욱 많은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멸종에 점차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이름을 찾길 원했습니다. 인류세.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류세란 쉽게 말하자면 인류가 자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지질이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시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문제는 인류세의 기점을 어디서부터 잡느냐인데 많은 학자들은 1950년을 말하고 있죠. 바로 원자폭탄이 터진 그 이후 말이죠. 지질 시대를 나누는 근거는 생물의 출현과 멸종. 지구는 이미 5번의 대멸종을 겪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해왔죠. 첫 번째는 약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역사상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팽창한 시기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방은 얼음으로 뒤덮였고, 해수면이 낮아지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해양 생물의 50%가 멸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본기. 산소 부족으로 인해 70%가 넘는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 2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폐름기. 운석 충돌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체 생물의 96%가 멸종했습니다. 네 번째는 약 2억 1천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지각 변동으로 인해 화산이 폭발하며 전체 생물 중 거의 반이 멸종했습니다. 마지막은 약 6,6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로 인해 공룡은 100% 멸종, 파충류는 90%가 멸종했으며 포유류는 약 70%가 멸종했습니다. 지구는 총 5번의 대멸종을 겪으며 현재의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6번째 대멸종.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미래의 인류에게 인류세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플라스틱은 짧게는 400년에서 길게는 평생 썩지 않는 인류 최악의 발명품입니다. 이로 인해 토양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미래의 인류가 인류세에 대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다른 시대에서 발견되는 생물 화석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화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값싸고 편리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인류가 직접 대멸종을 이끌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더 이상의 자해를 멈추고 편리함보단 지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현재 금성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구는 금성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뜨거운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매우 희귀한 판다부터 사바나의 제왕 사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통은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겁니다. 충분한 휴식처와 자연 환경을 맞춰주며 인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마주할 일이 없고 사냥꾼들에게 사냥당할 위험 또한 없습니다. 복슬복슬한 털과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눈, 귀여운 뱃살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총 개체수 약 2,000마리밖에 안 되는 멸종위기종 중 하나입니다. 판다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개발을 위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판다들이 살아갈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죠. 산을 깎아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기도 하며 골프장을 짓는 일도 있습니다. 더욱 나은 삶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죠. 하지만 더욱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인간이 인간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현재 아마존은 15%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벌목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죠. 6개월 동안 서울시 면적의 6.6배 규모를 벌목합니다. 매년 벌목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아마존의 파괴 규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죠. 만약 아마존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세계 종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그 여파는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는 멸종된 동물들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 200만 종. 이미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멸종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도 대부분은 멸종위기종이거나 취약종입니다. 최근 척추동물의 멸종 속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20년 안에 척추동물 500종이 멸종할 수 있으며 빠르면 100년 안으로 모든 척추동물이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비닐은 썩는데 최소 100년에서 길게는 10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최소 450년 이상이 걸리죠. 물티슈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면 100년 안으로 지구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죠. 큰 것부터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 지구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자연의 경고. 인류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까요? 현재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세계 평균 기온 17.09도, 역대 최고 기온으로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년 세계 곳곳의 기온이 상승하며 해수면의 온도 또한 오르는 이 상황에서 대서양의 온도가 기록적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태평양에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엘니뇨는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며 라니냐는 반대로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대서양에도 영향을 미치죠. 최근까지 엘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높아지며 전체적인 기온 또한 높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서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올해 상반기 대서양의 수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었는데 하반기에 접어들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때문에 대서양 리냐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현상을 전 세계 과학자 중 어느 누구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죠. 대서양 자우선 역전 순환류, 간단하게 줄여 AMOC라고 부릅니다. 대서양의 가장 중요한 심층 해수 순환 시스템 중 하나이죠. AMOC는 적도 근처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운반합니다. 심해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하던 차가운 물은 인도양과 태평양은 물론 지구 전체에 차가운 해류를 공급하죠. 현재 이 AMOC는 빠르면 내년에 멈출 수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이 되며 해수의 염분을 낮추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류의 흐름이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수 순환이 아예 멈추게 된다면 유럽과 북미는 극심한 추위를 맞게 되며 비가 오는 주기가 틀어져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등지에서 물 공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더군다나 AMOC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모든 바다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AMOC가 올바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 자체가 전부 붕괴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올해 유독 이상현상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스콜과 비슷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5월부터 시작된 더위가 9월까지 가기도 했죠. 아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기후 이상이 발생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조만간 한국의 사계절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한국의 봄과 가을을 볼 수 없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인류. 언제쯤 인류는 현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자연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수박 좋아하시나요? 무더운 여름철에 먹는 시원한 수박은 머리까지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달달한 과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수분은 여름철 많은 땀을 흘린 우리 몸의 제격이죠. 하지만 향후 10년 안으로 수박의 값이 굉장히 오르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꿀벌은 굉장히 부지런한 곤충 중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꿀을 따라다니는데 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는 하루에 최대 16회까지 밖으로 나가죠. 한번 나갈 땐 최대 200송이의 꽃을 찾기도 합니다. 꿀을 따고 집에 들어오면 애벌레들에게 먹이를 주고 벌집의 온도가 높아지면 날개를 이용해 바람을 만들어 온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가슴을 떨어 벌집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하죠. 굉장히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여름에 태어나는 일벌은 2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겨울에 태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수명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꿀벌은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곤충입니다. 우리가 먹는 꿀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여러 농작물을 수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식량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이 꿀벌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주요 농작물의 70%가 꿀벌의 도움으로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꽃과 식물의 수분 중 80%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연간 생산되는 전체 식량 자원의 3분의 1을 꿀벌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경제적 가치로만 최소 370조 원에 달하죠. 이렇게 귀중한 꿀벌이 지금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0년부터 꾸준히 그 수가 줄고 있는 꿀벌은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매우 다양한데 서식지 파괴와 기온의 이상, 농약 등이 그 이유죠. 특히 서식지 파괴는 조금 심각한데 벌목이나 농약 등의 이유도 있지만 메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꿀벌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서 메뚜기의 발달과 번식이 가속화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메뚜기가 농작지를 쓸고 갑니다. 한번 휩쓸리면 그 지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꿀벌이 집을 지을 곳도 마땅하지 않으며 꿀을 얻으러 가는 것도 곤란해지게 됩니다. 현재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뚜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넘어와 있죠. 현재 우리는 심각하게 몸으로 직접 느끼기는 힘들지만 아프리카 대륙 쪽에서는 벌써부터 식량 구하기가 전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죠. 유엔은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굉장히 심각히 여겨 5월 21일 꿀벌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죠.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꿀벌도 개체수가 4분의 1로 줄어들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꿀벌이 멸종한다면 인간도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식량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며 과일이나 꽃들도 보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과일이나 꽃의 꿀을 먹고 사는 다른 동물들도 사라지게 되며 먹이사슬의 균형이 아예 무너지게 되겠죠. 만약 꿀벌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의 미래 식량은 바퀴벌레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현재는 뇌에 칩을 박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화산을 통해서 말이죠. 화산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에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지각판의 경계, 즉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용암이 됩니다. 화산은 그 모양과 분출 양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성층화산입니다. 폭발식 분화와 용암 위에 넘치는 분화가 번갈아 일어나 화산 폭발 때마다 용암과 화산재가 교차하여 쌓인 형태입니다. 주로 폭발력이 강한 화산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성층화산에는 후지산이나 폼페이로 유명한 베수비오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상화산으로 낮고 넓게 퍼진 형태입니다. 비교적 점성이 낮은 마그마가 분출되어 평평한 지형을 형성하죠. 하와이의 마우나로아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종상화산입니다. 점성이 매우 높은 용암이 분출되어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용암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의 멘틀과 지각 경계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열과 압력 때문에 암석이 녹게 됩니다. 이후 녹은 암석들끼리 점차 뭉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마그마입니다. 이 마그마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빠른 속도로 분출되며 화산재와 각종 화산가스가 방출됩니다. 이때 고압의 가스가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화산재가 수킬로미터 상공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화산 폭발의 99%는 지상이 아닌 바닷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지구의 지각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크게 핵과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지각이 떠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뗏목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지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지각이 갈라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데 지각이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틈을 멘틀의 녹은 물질이 메꾸게 됩니다. 이렇게 메꿔진 부분을 해양 지각이라고 부르죠. 멘틀에서 녹은 물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해양 지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산 활동은 바다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옐로스톤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화산은 칼데라의 크기만 70 곱하기 45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뻥 뚫린 구멍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화산의 일부가 무너지며 생긴 냄비 모양의 분지를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백두산 천지도 칼데라에 물이 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옐로스톤 화산은 크기만큼 폭발의 위력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밑에 저장되어 있는 마그마의 양만 자그마치 280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본체의 작은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분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본체의 마그마 크기는 2500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약 153만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한다면 미국은 곧바로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예측 중입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다수 존재하죠. 만약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분출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그로 인해 곡물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화산재와 가스가 퍼져 전 세계의 대기를 오염시키게 되겠죠. 절대로 터져서는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활화산의 상태이며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화산 폭발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동물 중 하나죠. 항상 겸손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자연으로부터 배웁니다. 현재 지구는 물에 잠기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의 빙하는 계속해서 녹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빙하는 10년 동안 총 800억 톤의 빙하를 소실했죠. 현재 북극에 방문하게 되신다면 여기저기서 굉장한 소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떨어져 내리는 소리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빙하가 지금은 녹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910년도만 해도 꽤나 가득하게 채워져 있던 빙하가 불과 약 100년 만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4배나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 전 세계 약 2,700억 톤의 빙하가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지구의 온도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것을 방지하고 인간 스스로 경고하기 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이 1.5도가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2024년 그 임계점을 넘기고 현재 2도를 바라보는 중입니다. 온도 상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 더 빠르게 온도 상승이 진행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지구의 생명줄 같은 이곳은 매 수백만 제곱미터의 숲이 타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 개간을 위해서 숲을 태우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죠. 벌목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환경운동가들이 어제는 숲이 가득했던 곳을 하루 만에 다시 방문하면 그 주변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만을 쫓는 금광 개발업자들의 소행입니다.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본인들이 번 돈을 다 쓰기도 전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아마존은 지난 20년간 약 5,400만 헥타르의 숲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5배도 넘는 크기입니다. 지구의 허파를 돈을 위해 태우고 있는 중이죠. 이산화탄소 또한 지구 가열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죠.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450ppm이 넘어간다면 기후변화는 손쓸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세계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6ppm으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관측 사상 최대폭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지구의 해수면 상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해수면은 10년 동안 약 10cm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33년 동안 약 10cm 정도 상승했죠. 해수면의 상승은 단순히 국토가 잠기는 문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것은 수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또한 점차 농업이 불가능해지며 식량난을 겪게 되겠죠. 토지가 물에 잠긴다면 많은 인구수에 비해 사람이 살 면적도 부족해집니다. 100년 안으로 우리는 아파트나 집이 아닌 떠다니는 배에서 생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여름은 우리에게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뜨거워질 예정이죠. 현재 모든 분야에서 지구의 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사실 현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심한다면 지구가 끝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잡고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구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말이죠. 지구 좋아.